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또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 함께 가보시죠. 자, 오늘도 김찬용 도슨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책 쓴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이제 드디어 출간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 다 털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뭔가 약간 오랫동안 묵혀왔었던 큰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요즘에 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좀 이렇게 하늘도 만끽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하십니까? 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독자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면서요? 네, 제가 세종문화회관 근무하다 보니까 바로 네네. 근처에 또 뭐 큰 서점이 있고 하다 보니 또 감사하게도 구매해 오셔가지고 이제 미술 전시 보시고 이제 구매 인증처럼 인사해 주시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안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하네요. 네. 저희 이제 문화시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책 선물을 준비해 오셨는데 지금 제 손에 있어요. 다빈치부터 피카소까지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 정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히려 저는 메인으로 홍보하고 있는 건 집에 놓고 쓰기 좋은 냄비 받침, 예쁜 냄비 받침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그러기엔 너무 예뻐요. 네. 요즘 사실 뭐 책이 읽는 용도도 있지만 나름 또 인테리어나 집에 또 비치해 놓는 기능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디자이너님께서 또 신경 많이 써주셔서 책 모양은 특히 보기에는 예쁘게 잘 뽑혀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 인테리어입니다. 네. 너무너무 예쁜 책이에요. 이 책을 책 선물로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몇 권이나 가져오셨어요? 네, 지금 청취하시는 여러분 중에 추첨해가지고 네. 5분께 또 이왕이면 우와. 사인본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5분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찬용 도슨트님의 책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요 5분께 저자 서명 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네. 처음에 3분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어차피 얘기된 김에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좀 털어서 5분께 그러게 저도 아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3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어차피 얘기된 네. 김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까? 게 또 있으니까 직접 해서 털어서 같이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도슨트님이 갖고 있는 개인 소장품까지 뺏어가지고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5분께 보내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머릿말에 이런 제목을 붙이셨어요. 미술의 대중화가 아닌 대중의 미술화. 야, 이거 말 멋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사실 기회될 때마다 도슨트로 활동하거나 이렇게 미술을 전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해 주셨을 때 좀 했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전공을 어쨌든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느낀 게 미술을 대중화시킨다는 용어는 약간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벼워지기 때문에 미술의 가치나 본연의 약간 의미가 희석되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 같은 전달자는 미술은 그 본연의 깊은 가치를 최대한 더 탐구를 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중들이 그 미술 자체를 잘 느끼게 대중을 미술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요즘은 도파민 중독 시대 얘기하고 미술 쪽에서는 스펙터클 이미지 중독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극적이고 빠른 매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기사 봤더니 자는 시간 빼면 하루에 한 5-6시간을 보통 모바일 폰을 보다 보니까 3분의 1을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화면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이 좀 디지털 디톡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그렇게 좀 시작해봤습니다. 네. 디지털 좋죠.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거기서 뭘 상상하는 건 좀 적거든요. 맞습니다. 그 영상이 빠르게 보여주는 거가 그대로 그냥 뇌에 수용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 그림이나 책을 볼 때는 한 구절을 읽거나 한 그림을 본 다음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앞엔 뭐가 있지? 이거 뒤엔 뭐가 있지? 이거에서 뭘 보고 이걸 그렸지? 이런 생각들. 그게, 조금 더 머리에 오래 남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미술사 같은 경우에도요, 왜 되게 두꺼운 미술사 책 있었잖아요. 서양 미술사 책. 네. 네. 그거 보면 맨 처음에 원시시대 동굴 암각화부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들 거기만 알아요. 맞습니다. 거기만 보고 덮었거든.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좀 전공자 공부하라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보통 막 시작할 때 뭐 봐야 돼요 하면 바이블처럼 미술사 서적 소개되는 게 곰블리치라는 이제 사학자가 쓴 서양 미술사라는 책 많이 추천하시는데 검은색, 하얀색.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개정판 몇 개 나왔지만 800페이지, 1000페이지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동굴벽화에서 시작하면 보통은 다빈치 만나기 전에 진짜 냄비 받침이 되거나 다빈치 절대 거기까지 안 가죠. 그렇죠. 보통 예. 그냥 중세시대까지 오면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럼요. 얘기 듣는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먹고 사는데 우리가 굳이 막 동굴벽화까지는 안 가도 오히려 다빈치 정도부터 시작을 해도 현대미술까지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시작점을 르네상스로 좀 잡아놨다라고 그러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재밌고 또 관심이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르네상스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아는 어떤 그 계파는 몇 개 없거든요. 엄청 많더라고요. 아까 목차를 봤더니 네네네. 엄청 많고 마지막은 또 입체주의에서 끝냈어요. 네네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명화를 50점 선정을 했고요. 일단은 17개 50점. 사조 네네가 소개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미술사 공부하실 때는 성공한 화파 위주로 소개되기는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는 좀 최대한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비주류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당대에는 좀 저평가 받거나 혹은 주류까지는 아니었던 화파도 조금 섞어서 예를 들어 뭐 아카데미즘이나 혹은 뭐 낭만주의 풍경화가 됐든 이런 기존에는 좀 많이 미술사에선 소개 안 되던 화파까지 조금은 좀 같이 건드려 봤고요. 더불어서 입체주의까지 건든 이유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입체주의 딱 턱걸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책 쓸 때 저작권료가 들기 시작합니다. 작품 왜요? 이미지. 네. 그 유럽 기준인데요. 네. 작가 사후 70년이 지나야 그 도판 이런 책 같은 거 쓸 때 따로 이미지 저작권료 없이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70년이 안 된 작가들은 이미지 사용료를 하나하나 다 내야 되다 보니까 네. 출판사 입장에서는 진짜 좀 부담이 되죠. 네, 늘 베스트셀러를 쓰는 저자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도 미션이 주어져서 이 책이 잘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이후 현대미술을 또 한 50개 선정해서 현재까지를 볼 수 있는 이제 2권으로 연결을 하게 해보자라는 야심찬 기획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70년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림 한 장 한 장당 저작권료가 계속 나가니까. 네, 그 저작권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처나 재단한테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 뭐 피카소 이 작품 쓰려고 책에 넣으려고 하는데 저작권료를 좀 책정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그쪽에서 오는 돈을 지불하고 이제 책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현대미술로 오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 돼 버리는. 그러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뭐 출판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게 됐군요. 그 전 시대에서 끝냈군요. 그래서 딱 피카소부터는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저 책에서는 제일 뒤에 마지막 사조만 턱걸이에 이제 저작권료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조금 슬픈 게 그런 사연 때문에 국내에 주로 고전미술 서적 위주이고 국내 이제 미술 예능이나 혹은 방송 같은데도 방송에서 쓸 땐 그 저작권료가 더 비싸다 보니까 그럼요. 주로 다 고전 미술 위주로만 약간 컨텐츠들이 제작이 돼서 전 그게 좀 또 현재를 우리가 많이 알수록 우리 시대를 좀 깊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건드려 보고 싶다 싶어서 제안은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걸 성공시켜라가 일단 미션이어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얼마가 기준입니까? 저 성공의 기준이. 그건 사실 수치로 정해놓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그 문화예술 분야 베스트셀러에서 상단에 좀 올라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긴 합니다. 자, 제가 어플 좀 켜볼게요. 지금 몇 등이 올라가 있는지. 네, 지금 10위 턱걸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8위에서 10위 사이 매주 왔다 갔다. 그래도 괜찮네요. 네, 다행인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되고 계시다는 얘기 하나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미술관으로 가야 될 텐데 이 책에 나오는 미술관으로 간다면서요? 어디로 갑니까? 네, 이왕이면은 책의 표지 디자인이 좀 예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표지 앞면과 뒷면에 들어가 있는 미술 작품이 전부 다 독일에 있는 작품들이어가지고 오늘은 독일로 떠나서 독일 미술관을 좀 만나볼까 하고 준비해봤습니다. 이 책 뒷면에 있는 이 그림은 네. 저기 누구죠?
고명환 작가가 쓴 책의 표지로도 쓰이게 했는데, 네네네. 네. 사실 책 표지로도 특히나 뒷면에는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작품은 종종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제 기억에 어떤 드라마에서도 막 이렇게 또 이제 주인공 막 사색하고 이런 장면에도 막 맞아요, 등장하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작가는 좀 낯설어도 어디서 봤는데 하는 이미지이긴 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미술관은? 독일에 있는 미술관 중에 일단 먼저 만나볼 곳은 표지 앞면에 그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뮌헨에 위치한 알테피나코테크라는 미술관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그 뮌헨이 예전에 그 바이에른 공화국 시절의 수도였었다 보니까 지금도 독일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최대 그럼요. 규모의 도시로 유명해가지고 네. 도시도 화려하고 뭐 미술관뿐만 아니라 그 박물관이나 혹은 음악하는 공간, 오페라 하우스나 다채로운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알테피나코테크는 프랑스 파리로 따지면은 루브르 박물관 기능하는 공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고전 회화부터 19세기 회화까지를 한 미술관에서 다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권에서 약간 레오나르도 다빈치 취급을 받는 알베르트 뒤러라고 그 복합 천재로 유명하거든요. 뭐 네. 판화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뭐 과학이나 인문 분야에서도 업적을 남긴 이분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자화상이 여기 또 소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름 우리 한두 번씩 들어보는 렘브란트라는 예술가의 다채로운 뭐 자화상이나 혹은 루벤스라는 그 플랑드르 화가의 진짜 큰 대작 같은 것들이 여기 많이 소장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루브르 수준으로 크진 않은데요. 개인 느낌으로는 루브르 한 3분의 1에서 좀 작게 잡으면 4분의 1 정도 규모이긴 한데 그건 루브르가 너무 커서 그런 거고요. 그렇죠. 여기도 들어가시면 뭐 하루 종일 봐도 부족할 수준으로 작품이 많이 걸려 있기는 합니다. 이 루벤스의 작품이라고 하면 사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품보다는 그 플란다스의 개가 먼저 떠오르는 네네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책에도 소개는 해놨는데 네. 책의 루벤스 작품 중에 그 플란다스의 개 애니메이션에서 그 네로가 마지막에 그 보게 되는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놨는데요. 네, 네. 그거는 사실 벨기에 가야 보실 수 있는 작품이기는 한데 그거 말고도 루벤스는 워낙 진짜 그 당시로 따지면 공장처럼 조수까지 시켜서 작품 막 제작했었던 사람이어서 네. 작품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작들이 좀 이 알테피나코테크에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다 다 써놓으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게 미술관 이름이 어렵습니다. 뮌헨의 알테피나코테크. 여기 가면 그 루벤스의 대작이 있다. 이건데 어느 정도 사이즈의 대작인가요? 이게 정확한 사이즈는 저도 한번 다시 체크는 해야 되는데 가서 봤을 때 최소 한 10m 이상 정도 10m 요? 세로 길이가 높이가? 네, 그래서 앞에 서면 그 자체로 되게 압도되는 듯한 거대한 회화 작품이 있고요. 그것도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 막 이렇게 걸려 있다 보니까 더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혹시 가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오늘은 제가 저 퐁파두르 부인이 초상이 들어가 있는 공간으로 여기를 소개하지만 여기도 미술관을 모아놔가지고 여긴 바로 1분 거리에 그 오르세 퐁피두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알테피나코테크가 고전이고 곧 리모델링해서 내후년에 열리는 데가 길 건너에 있는 이제 뉴 피나코테크 해가지고 노이어 피나코테크에서 신 피나코테크 미술관이 있고요. 반대편 1분 거리에 또 피나코텍 데어 모데르네라고 해가지고 현대 미술 아예 담당하는 공간도 있어서 여기만 딱 가시면은 거의 하루 종일 미술관만 보셔도 시간 부족한 공간들. 여기는 이름으로 봐서는 다 같은 미술관인가 본데요? 네. 같은 그 뮌헨을 대표하는 형태로 국립미술관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나는 간 김에 좀 더 매니아적인 데 보고 싶다 하시면은 거기서 한 10분, 15분만 걸어가시면은 렘바흐 하우스라고 여기는 별명이 청기사파의 집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추상미술 좋아하시면 한번 들어보는 칸딘스키라는 예술가 작품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가시면 사실 갈 땐 너무 많죠. 뮌헨도 도시가 워낙 또 크다 보니까 보실 땐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뮌헨이 참 유럽 도시답지 않게 사이즈가 좀 큰 도시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피나코테크 시리즈 3개가 모여있다
라니까 거기 가시면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하나씩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미네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네는 직항이 있습니까? 저도 직항으로 가보진 않아서 아마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비행기 편이 많진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주로 가는 거는 프랑크푸르트나 오스트리아나 혹은 체코 쪽으로 들어가서 이동해 내려가는 쪽으로 보통은 가고 있어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 편은 되게 많기는 합니다. 그쵸. 프랑크푸르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미넨으로 가는 얘기를 못 들어봤던 것 같아서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음악 들을 텐데요. 그 전에 저 재난 안내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고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 및 활동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업장, 논밭, 도로 등에서 지열로 인해 체감 온도가 더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에 충분한 물 섭취,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모자 및 양산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김찬용 돈스트님의 책 한 번쯤은 서양미술사 책 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악 함께 하시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5번 C 마이너 3악장 피날레,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5번 3악장 피날레,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코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슨트님께서 최근에 몇 달이 뭐예요? 한 1년 넘게 맨날 책 쓴다고 초췌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 선물로 드립니다. 샵 030에 문자 메시지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3분께 저자 서명, 아니죠, 5분께 저자 서명 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독일 민헨의 알테 피나코테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의 표지를 장식한 뽕바두르 부인의 초상이 전시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림을 한두 점 하시겠어요?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많이 하는 도슨트가 표지로 선정한 이 뽕바두르 부인의 초상, 왜 이걸로 선택한 겁니까? 사실 저도 아직 한참 더 많이 보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지만 막상 책 쓰다 보니까 필요해서 선정들을 이것저것 다 해서 50점을 선정했는데 한번 세봤더니 그 안에 있는 작품 중 38점은 제가 직접 유럽이나 현지에 가서 봤던 작품이고 12점은 아직 저도 직접 보진 못한 작품도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이해를 위해서 의미가 커서 소개해놓은 작품들도 있는데, 직접 봤던 작품들 중에 예를 들어 개인적인 미술적 취향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보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와, 너무 예쁘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 사실 이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이라는 알테피나코테크에 있는 작품이었었고요. 이것도 작품이 생각보다 좀 크기는 하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느낌상으로는 세로 길이가 그래도 한 2m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었어가지고, 근데 100코 사이즈나 그 이상 되는 것 같았다라는 느낌으로 그 당시에 마주했었어가지고. 2m면 100코가 아니겠는데요? 그쵸. 2m 가까이 되면 100코, 150코, 200코까지, 근데 200코까지는 사실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제 생각에 100코 사이즈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엄청 클 것 같은데. 2m는 안 되겠네요. 100에서 100 세로가 100에서 100 몇십 cm 정도, 150c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게 알테피나코테크 2층 들어가면은 긴 통로가 정말 끝없이 이어져 있는데, 그 통로 제일 끝지점 정면에 이게 딱 붙어 있어서 멀리서도 작게 어렴풋이 뭔가 사람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 방 하나하나에 아까 루벤스나 렘브란트나 이런 거대한 작품들 다 마주하고 압도돼서 딱 또 들어가면은 너무 편안한데 아름다운 딱 그 로코코라고 얘기하는 예술 장르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예쁨, 우아함, 귀여움. 맞습니다. 세상 약간 핑크한 느낌의 것들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예술가인 부셰가 그린 이 퐁파두르 부인 초상이 딱 정면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퐁파두르 부인 자체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도 그 루이 15세의 첩이었는데 그 귀족 집안 출신은 또 아니어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그 어찌 보면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능력으로 이걸 다 해결했다라고 할까요? 뛰어넘은 사람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그림 속에 그게 다 담겨 있다라고 옆에 아예 소개글을 보다 보니까 막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전달드렸는데, 일단 책 들고 있어가지고
진짜 다독가여서 막 수천 권의 책을 도서관 만들어 놓고 읽었다고 해서 자신의 그 지성을 상징화라고 책을 그려 놓는다거나 혹은 한쪽 아래편에다가 두루마리 이렇게 도면 그려놔서 자기는 건축에도 후원했다. 혹은 탁자 위에 펜 꽂아놔가지고 나는 그런 문인들에게도 투자를 했다. 이런 약간 자기의 업적들이 그림에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그쵸. 바닥에 또 강아지막 같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루이 15세하고 그만큼 또 서로 신뢰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약간 도상학 상징도 넣어놓고 특히나 좋았던 건 그 가운데 레이스처럼 리본처럼 되어 있는 게 되게 예쁜 핑크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실제로 당시에 퐁파두르 부인이 취향으로 그 배색해가지고 자신의 시그니처 색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당시도 퐁파두르 핑크라고 유행했었던 색인데 지금도 그게 이제 퐁파두르 핑크 혹은 퐁파두르 로제 핑크 해가지고 요즘도 제일 좀 낭만적인 핑크색 중 하나로 많이 사랑받는 색감이기도 해가지고 어찌 보면 미술을 전공하거나 했었던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이나 이런 패션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후원하고 혹은 끊임없이 지원을 해가지고 부셰나 혹은 프라고나르나 이런 로코코 시대의 화가들을 다 이끌었던 사람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제가 봤을 때 딱 기분 좋아졌던 작품이니까 표지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서점에서 마주쳤을 때 좀 더 기분 좋게 마주하실 수도 있고 짚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좀 대중픽 느낌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다,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 확 드나요, 책이? 근데 이건 사실 디자이너님 역량이 정말 많이 발휘되었다라고 생각하긴 해서 저는 의견으로 여러 안 중에 이 작품과 이 작품의 시작과 끝이면 좋지 않을까요 정도의 의견을 전했는데 그걸 또 너무 보기 좋게 잘 디자인적으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참 보기 좋게 약간 저는 앞을도 사각형 액자처럼 안 해놓고 동그랗게 타원으로 네, 해놨다 보니까 약간 네. 목걸이 같은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미지처럼 보이기도 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게요. 퐁파두르 핑크. 이걸 그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독특한 컬러. 이 독특한 컬러를 스스로가 만드신 거군요. 유행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도 픽을 해서. 이분에게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났겠다라는 상상이 좀 듭니다. 이 작품을 표지로 하신 그러니까 이 작품이 긴 통로의 끝에 딱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약간 첫사랑에 빠지듯이 이 그림에게 확 끌리셨나 봐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현대미술일수록 좋아해가지고 네네. 약간의 그 허세와 허영심에 그 당시엔 찌들어서 현대 미술은 조금 더 철학적이고 개념이나 메시지가 강한 이런 예술이 이 시대엔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컸었고 메시지. 네, 그게 지금도 뭐 취향상으로는 그런 쪽을 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을 봤을 때는 사실 의미는 특별한 게 막 요즘 이 시대에 영향을 준다 이렇다라고 하긴 모호할 것 같거든요. 그냥 한 사람의 삶과 역사적인 기록물에 오히려 더 가깝다 보니까 그냥 시대 권력자 중 한 명, 기득권자 중 한 명의 초상인데 그게 막 부담스러운 느낌보다는 진짜 보는 순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고 좋은 배색과 예쁜 색감들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뭐 전공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면은 미술 교양서적이라면 봤을 때 기분 좋은 작품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당연하죠. 네, 솔직히는 제 취향적인 부분보다는 봤을 때 제일 예뻤다 싶은 작품으로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이 없던 시대여서 사진처럼 좀 뭐랄까 권력자들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퐁파두르 부인은 이거 그려놓고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혹시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이때는 부셰의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무한한 신뢰와 더불어서 궁정화가로 놓고 계속 의뢰하는 바람에 실제로 그 부셰가 궁정 1화가가 돼가지고 거의 퐁파두르 부인 초상 계속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가 아니고? 네네네. 한 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중 제가 직접 본 거 중엔 제일 좀 색이나 느낌이 좋았던 작품?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퐁파두르 부인이 몰락함과 동시에 부셰도 몰락하고 로코코 자체도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만큼 그 사주와 장르에 있어서는 상징적 영향력이 꽤나 큰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몰락을 하시는군요. 그죠. 네. 책 뒷면에 있는 그림은요? 뒷면에 있는 건 이제 독일 예술가인 가스파드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어떤 책의 표지든 방송이든 이런데 자료처럼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보셨을 확률도 꽤 높은 작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본 작품보다는 진짜 책에 나오는 거로만 많이 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어딘가 올라서서 뭘 내려다보면서 고민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고민할 때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무슨 이모티콘처럼. 네네네. 네. 이게 실제로 장르를 얘기할 때 낭만주의 풍경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그런 장엄한 대자연 앞에 어찌 보면 사색하거나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보는 순간 좀 빠져드는 작품으로 많이 소개되고요. 네. 이게 독일권에서는 사실 리캠 피규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뒷모습이란 의미이긴 한데요. 보통은 초상화를 그리면 아까 퐁파두르 부인 초상처럼 얼굴하고 앞모습이 잘 보이게 네. 그려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뒷모습으로 그려놓으니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약간 익명으로서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감상자가 더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같이 등산 따라가가지고 네. 뒤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의 경험으로 빠져들다 보니까 감상보다는 경험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풍경화로 유명하고요. 특히나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 풍경을 그렸다기보다는 이 프리드리히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내려고 실제로 체코와 독일에 있는 자기가 봤었던 가장 아름다운 그 산악 풍경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풍경에 해당해서 실제 풍경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더 약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한라산이든 지리산이든 이런 날 좋은 때 혹시 정상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그 아름다운 운해를 봤을 때 자연에서 느끼는 그 장려미 해가지고 장엄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제일 잘 담아냈었던 예술가 중 한 명이 프리드리히라고 보시면 돼서 시작은 가장 편안하고 좀 예쁘고 낭만적인 작품으로 시작했다면은 뒷면에 있는 작품은 그걸 좀 약간 사색하듯 정리하는 느낌의 작품으로 이걸 좀 골랐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 풍경의 거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참 이 그림만큼은 풍경보다는 인물과 사실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과 마치 그 얼굴 표정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울함이나 어떤 고민이나 고뇌나 이런 걸 꺼내보는 듯한 기분이에요. 좀 그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뒷모습이라 익명성을 띠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익명성. 근데 그래가지고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은 자신을 대입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퐁파두르 부인의 이야기이다 네. 보니까. 근데 이 가스파드 프리리히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개바다 위에 서 있는 어떤 신사의 모습이다 보니까 이걸 자신을 대입할 수도 있고 자기가 떠오르는 아버지가 됐든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정보를 읽듯이 읽어내는 작품의 느낌보다는 직접 경험하고 좀 더 몰입하면서 빠져들게 하는 느낌의 작품이어서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작가여도 독일권에서는 거의 약간 전설적인 예술가라고 보시면 돼서 이번 기회에 혹시 좀 정보도 같이 더 접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작품은 어디 있나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함부르크 미술관에 있고요. 함부르크 미술관도 독일 제2의 도시로 유명하다 보니까 워낙 크고 주변에 좋은 미술관도 많기는 한데요. 그중 함부르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지금 국립박물관으로 운영되지만 최초의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어서 약간 함부르크의 자부심 이런 별명으로 좀 많이 소개되는 미술관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869년에 그 시민들이 이 우리 도시에도 이 약간 교육도 제공하고 도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술협회를 창설하게 되고요. 여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지역 유지들이 기증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은행가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기증하겠다고 후원하고 건축물 먼저 세우고 자기들이 수집했던 걸 기증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이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도 뭐 신인 작가 후원하고 싶어서 평생 한 뭐 서너 점은 제가 모아놨어요. 이걸 뭐 이제 말년이 돼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하고 기증하는 이런 문화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시민들이 기증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이 함부르크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전 이 문화가 사실 너무 좀 부럽고 멋져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투자나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까지도 이제 미술 약간 뭐
그런 사람들이 생겼죠. 그쵸, 뭐 상속이나 이런 데 이용하려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함께 향유하기 위한 그런 기증 문화가 상대적으로 발전해 있는 국가 같아가지고 그걸 좀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이 함부르크 미술관으로 보시면 되고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도 그렇게 기증된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고 대단하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규모라도 혹시 없을까요? 뭐 기증하는 미술관? 이게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네. 너무나 잘 아시는 이건희 컬렉션이 있기도 했었고 요즘에는 그 사실 6.25 전쟁 이후에 근래까지 거의 50여 년 가까이는 우리나라는 지켜내고 버텨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었다 보니까 공공자본을 예술에 활용한다거나 혹은 예술에 자본 투자한 걸 기증한다거나 이런 걸 사치나 그들만의 리그처럼 좀 많이 인식했었다 보니까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숨기거나 안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요즘에는 기업에서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아예 미술관을 대중을 위해서 지어서 기증을 하거나 이런 형태들도 조금씩 활성화되어가는 느낌 같아가지고 점점 국내에도 미술 향유의 기회 자체는 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고무적인 상황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두 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뭐 어떤 뭐 유명하고 대가공 이런 것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사서 우리 집에 내 작업실에 뭐 내 안방에 걸어놓고 매일매일 그 그림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기증하는 되게 멋있네요. 유럽엔 실제로 그런 미술관들이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작가의 이름이 붙어있는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증으로 이루어지는 공간들도 존재하거든요. 다만 그 기증만으로는 버티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통은 어쩔 수 없이 좀 예를 들어서 기업 자본이 됐든 재단이나 어딘가와 협의되면서 네. 사립미술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100% 기증하고 국가가 운영해라 이런 형태로 개인으로 시작됐지만 국립미술관으로 운영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함부르크 미술관도 원래는 이 예술협회가 시민들이 알아서 만든 미술관이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운영합니까? 네네. 시에서? 네, 국공립미술관. 국공립이 된 거예요?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도 1939년에 기증된 작품이어가지고 네. 어느덧 그 미술관이 소장하게 된 지 얼추 100년 가까이 된 그러네요.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독일권 미술관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이렇게 약간 기능이 좀 시민을 위한 혹은 국민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한 이런 목적성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나 근현대 미술관 쪽으로 가실수록 전 좋았던 게 어쨌든 양차 세계대전 시대 전범국에 해당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오히려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 히틀러가 당시에 좋아했었던 그림하고 당시에 히틀러한테 핍박받았던 퇴폐 미술이라고 평가 그 당시엔 받았었던 이런 것들은 독일 미술관을 늘 보통 같이 걸어 놓습니다. 이런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발전하지 못했고 이런 민족주의가 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오를 저질렀다. 이런 걸 미술관에서 오히려 작품을 통해 같이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저는 오히려 좀 관광지로서 화려한 프랑스 미술관이나 영국하고는 또 다르게 독일만이 갖는 좀 독특한 색채? 역사적인 색채 같아서 함부르크 미술관도 워낙 소장품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맛을 좀 즐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전범국이라는 거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하는 거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가 돼서 그런지 더 좀 와닿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범 우리가 왜 전범 때 그 시대에 나치에 충성한 사람들의 예술에 대해서는 좀 안 보고 싶은 게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가들도 뭐 누구는 나치였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술은 어떤가요? 미술도 사실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히틀러가 주로 좋아했었던 찬양했었던 민족주의 예술이라는 게 가장 클래식하고 고전적이어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약간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거나 타락한 미술 혹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자의 미술로 막 평가를 해서 불태우거나 파쇄하거나 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뒤집힌 현상이 웃기더라고요. 지금은 같이 걸려 있으면 보통은 당시에는 히틀러가 찬양하는 미술들만 위대한 거로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미술들이 인간의 어찌 보면 탐욕과 욕망 때문에 썩어버린
그 보수적인 결과의 끝으로 바라보고 그 옆에 불탈 뻔했었던 진보 예술들이 오히려 자유의 정신이자 그 독일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만든 근간 같은 형태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가지고 전 제일 좋았던 건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어디 편향된 시선으로 글이나 이런 걸 소개하지도 않고 정말 약간 MBTI로 따지면 그 T 막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린 반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예술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실제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부르크에서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카셀이라는 되게 작은 도시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카셀 도큐멘타라고 5년에 한 번 하는 미술계에서는 제일 깊고 권위 있는 학술 예술제가 있는데요. 이걸 열게 된 계기 자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너무 도전적인 새로운 예술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한다라는 의미로 카셀 도큐멘탄 가시면은 저도 가면은 야 진짜 이해 못하겠다 싶은 예술이 거의 대다수일 정도로 가장 실험적이고 가장 철학적인 예술 위주로 오히려 보여주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독일이란 국가가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자 힘인 것 같고 그게 미술관이나 미술작품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런 독재 정치나 파시즘들이 예술을 좀 좌우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80년대의 대중가요 음반들의 맨 뒤에 건전가요라고 하나씩 들어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저는 자세히는 기억 안 나고 그 세대는 아니시구나. 네, 스쳐 죄송합니다. 지나가듯 들었던 기억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유재하 음반을 샀던 게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생 때 너무너무 유재하의 그 아름다운 소리에 취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빵빠레 같은 게 나오면서 그런 느낌이었나요?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는 제 기억이 없었. 건전가요가 뒤에 하나 떨렁 나오는 네. 그런 시대도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히틀러의 그림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나네요. 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또 이 내가 좋아했던 이 그림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애장품을 기증한다는 이 문화는 참 멋져요. 참 멋진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하지만 그렇게 뭐 꼭 대단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네, 좀 더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걸 하세요 그러면 내가 왜요? 뭐 이럴 것 같거든요. 그쵸. 사실 이왕이면은 다수는 아직은 미술 후원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뭐 유니세프에 후원하거나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각자가 세상을 위해서 또 후원하고 싶은 곳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혹시나 문화예술이 내 삶의 영감이나 약간 위로를 줘서 앞으로의 미래에도 그런 발전이 국내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캐대언의 국가가 되었다 보니까 문화예술이 폭발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힘 보태고 싶다 하신다면은 꼭 대중미술 아니더라도 진짜 순수미술 하시는 분들 중에 힘들게 버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은 그냥 아파트에 살고 하다 보니까 작품걸 여건은 안 돼가지고 네. 조금씩이라도 약간 적금 들듯이 돈이 모이면은 신진 작가 거 사가지고 비평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께 기증처럼 선물로 주로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집에 걸어놓고 개인 향유를 하는 것보다 작은 사립미술관이라도 거기서 소장되고 전시가 한 번씩이나도 더 되고 글로 써지는 게 그들한테는 더 지지이고 응원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저는 미술계에 일하는 저의 작은 제 행복 추구이죠. 그렇게 기증하는 게 저에겐 또 즐거움이어가지고 꼭 뭐 미술 기증하셔라 이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뭐 미술사 즐겨보시면서 기증 문화에도 호기심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문화가 조금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신간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 이 책을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저는 미술은 안목 영역이다 보니까 보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추천드리고 싶은 건 50개 작품을 제가 딱 정확하게 제작된 연도 순서대로 배치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글을 읽지 마시고 순서대로 이미지만 천천히 몇 초씩 보시면서 50개를 넘겨보시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네 이걸 느낌으로 먼저 보시고 그 호기심으로 글을 가볍게 한번 쭉 속독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저는 이미지 위주로
이 책을 봐주시면은 글로써 굳이 뭐 이러저러 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색을 쓰던 게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형태를 하던 게 이렇게 바뀐 게 정말 혁명이구나 이걸 눈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지 위주로 즐겨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위주로. 네. 여러분, 이미지만 쭉 훑어보시면서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독일 민헨의 알테 피나코테크와 함부르크 미술관 두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